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4,723.10, 4,700선도 어제 코스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날보다 0.65% 오른 4,723.10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천이었었죠. 죄송합니다. 코스피 5천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주식은 이렇게 호황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노동시장 한파에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다. 저희가 그냥 쉬는 30대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이 뉴스를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좋은 소식도 아닌데 자꾸 왜 이런 것이냐 보겠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늘고 고용률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 보면 이 전체 쉬어쓰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죠. 특히나 여기 보면 15에서 29세, 30에서 39세 전체적으로 지금 255만 5천 명 정도가 그냥 쉬었어.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자칫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쉬는 3, 40대 빚내서 집에서 그냥 쉬면서 주식만 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경찰 2달간 수사 미적되다 김병기 제명되자 압수수색이라는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탄원서가 경찰에 접수가 된 거는 2달 전이었었는데 그동안 미적되다가 왜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라고 속보 전해드렸었죠.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했었던 얘기가 근데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끈 떨어지니까 수사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인멸 이미 다 된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동훈 심야 제명, 지방선거 앞 두 쪽 난 국힘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다고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 소식에 국민의힘 여의도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140일쯤 남았죠.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두 쪽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로비 자금 158억 원 쓴 쿠팡, 미국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두둔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 하원 무역 소위에서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자리에서 미국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국의 규제 당국,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쿠팡 김범석 의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항구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는데 여본부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럴수록 여본부장은 아니다. 이런 오해를 좀 바로잡고 오는 것도 또 하나의 미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차가 굉장히 빽빽하게 서 있죠. 근데 여기는 텅 비었습니다. 왜? 버스 전용 차로거든요. 왜 버스가 어제 안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제 서울시내버스 노조 임단협 협상 결렬로 인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런 상황이 빚어졌었다라는 건데 혹시 오늘도 다행히 오늘 첫 차부터는 서울시내버스가 정상 운영을 합니다. 어젯밤 9시가 좀 넘어서 이제 드디어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이에 따라 오늘 출근길에는 정상 운행을 하시니까 평소처럼 좀
편하게 출근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확정, 뭐가 확정이 되느냐? 여기 같이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윤리위에서 있었던 제명 결정이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 아예 확정 매듭 짓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제 제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로 최고위를 이렇게나 빨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장동혁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최고위의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 당규나 아니면 이전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졌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내 갈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론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당내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들으셨죠. 어제 장동혁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일 최고위였는데 최고위에서 이거 제명 확정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가 이거 재심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지 요거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안 합니다. 해봤자 똑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에서 결정 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수영 위원님. 오늘 결론 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의 워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재심 기간이 충분히 이제 원래 열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 방법과 제도가 있는지 뭐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하겠다는 얘기를 비춰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제 물론 충분하게 이제 그 소명기를 주는 거 맞긴 한데 한동훈 대표도 딱 잘랐잖아요. 나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제도적인 이완기를 거쳐가지고 이 네. 문제를 더 길게 끌고 갈 건 아니고 우리 속담에도 매를 맞을 거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네. 장 대표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 문제를 끌고 가봐야 갑론을박 속에서 당의 어떤 내용만 가중될 뿐이지. 그러니까 하면 하는 대로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차피 힘들고 욕을 먹을 거라면은 네. 정리하고 가서 빨리 지선체제로 전환하겠다 이 아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 대표 생각대로 이게 빨리 이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전에 결론 내릴 것은 명약 관하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뭐 명약관화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최고위 같이 볼까요? 지금 이제 최고위는 9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를 뭐 당연직인 거고요. 신동욱 수석 최고, 김민수 최고,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9명인데 박상수 변호사님. 저희가 친한계로 모신 거예요. 사실 어제 친한계도 따로 모여가지고 분명히 뭐 논의를 하고 했을 법한데 분명히 내일 최고위에서 이거 의결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9명 중에서 누가 우리 손 들어줄 수 있는 거야? 얘기 안 나왔어요. 몇 명 정도, 9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한동훈 전 대표 쪽을 좀 지지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최고의 구성 자체는 장동혁 대표 의지대로 관철될 수 있는 수준의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제 장외에서 상당한 좀 이제 공방이 있었죠. 일단은 대한과 미래의 23명의 의원이 이 제명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23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숫자이고 네. 그다음에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친한계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할 만한 의원들은 약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네. 명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한 30-40명은 된다는 거죠. 의원총회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 이후 곧바로 있습니다. 의총을 바로 앞두고 네. 그다음에 재심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재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고위 결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라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소영 평론가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 역시 판사 출신으로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절차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의총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고심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위 9명 중에 몇 명 과반은 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의총도 있는데 당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당연히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고 재심이라는 이 절차적인 이 구제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까 들으셨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신청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재심을 안 하고 뭘 하느냐?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 윤리위 심각한 절차 위반 재심 대신 법적 대응 방침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단 먼저 내겠다라는 거죠. 재심해봐야 똑같은 윤리위가 판단하는데 똑같은 결론인데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나는 바로 법적으로 가처분 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친윤계, 친장계라고 얘기가 되죠. 장해찬 여연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당원 당규를 아주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네.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썼다고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이제 이 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결기 있는 결정을 한동훈 씨가 할지도 일단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희 지지층이나 당원들 중에서는 가처분 걸어라. 걸어서 그냥 끝장을 보자. 아예 이제 끝내자. 네. 오히려 가처분 걸기를 바라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게 제가 박상수 변호사님. 너 좀 변호사세요 또. 네. 그 지금 가처분 하려면 해. 유권 해석 다 받았어. 라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뭐 장해찬 씨가 네. 법률가는 아닌데 굉장히 법적인 거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정정을 2번 냈습니다. 그 2번의 정정을 하는 과정도 윤리 의결이 아니라 그냥 공지를 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게 다 모두 징계 사유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썼는지 우리는 모른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동훈 대표는 제명해야 된다. 근데 처음 결정문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가족이 썼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사실관계를 흔드는 거를 윤리 의결도 없이 그렇게 지금 정정문을 내고 지금 재심 기간도 없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걸 어쨌든 재심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그렇다는 것도 절차적으로 나중에 다 다퉈질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 요즘에는 이제 그 법률적인 어떤 학습이나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아는 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는데 네. 제가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이게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나중에도 망신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공당으로서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지켜지질 않고 있고요. 법적 대응 여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지금 확인하고 있고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최고위원 회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또 오늘 또 의총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은 현재 정치적인 어떤 해법에 대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뭐 가처분이고 뭐고 그래서 유권 해석 받았어요라고 당 쪽에선 윤리 쪽에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2번이나 그냥 막 공지로 이게 사실상 재판이라 그러면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윤리위 결정문을 그냥 2번이나 공지로 이렇게 바꾼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때 뭘 어떻게 바꿨길래 라는 생각이 들죠.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징계 사유 2번 바꾼 국힘 윤리위 한의 작성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라고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왔던 결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벽 1시 15분에 이 결정문이 나왔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제 오전 10시 11분에 이게 정정이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부분 이거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불가능입니다. 라고 하고 근데 한 번 더 대략 한 2시간쯤 뒤에 추가 정정이 또 있었어요. 징계 대상자 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게시글을 확인을 했고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서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한 부분 내 가족이 글을 올렸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글을 올렸는지 명의를 도용당해서 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는지는 몰라요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러면 모르는데 제명 먼저 해도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례 걸쳐가지고 했다는 거는 네. 가처분에 대비한 명백한 이제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이거 첫 윤리 결정문을 그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에 갖다 놓고 보면은 네.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 공지를 2차례 걸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날 밤의 맥락을 보면은 이 뭐 말하자면 글에 대한 게 핵심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만 잔뜩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런 일을 해도 돼? 이건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윤리위원회가 물론 윤리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을 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거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범죄 혐의라든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흔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분명치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입장을 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아프게 지적해서 법정으로 가져갈 부분들을 약간 뭉뚱그리고 희석시킨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는 나중에 밝혀라. 우리는 그냥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봤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런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정말로 당대표를 제명할 전직 당대표를 제명할 정도로 핵심 사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그래서 지금 많은 당에서 있는 분들이 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 팥소 같은 거잖아요. 빵으로 치면은 팥소가 빠지는 이제 찐빵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윤리위는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제 몰아갑니다만은 한 전 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사법의 시간으로 가져가서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쟁점 사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이 가장 중요한 좀 쟁점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인 대응은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지만 뭐 당장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상 공이 장동혁 대표한테 넘어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5년 동안 다른 간판으로 나오거나 선거에 나오려면 다른 간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무간판, 무소속으로 소속 없이 간판 없이 그냥 나오든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국민의힘 간판이 아니라 다른 간판이나 아니면 간판 없이 선거를 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인데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 결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결의 이후에 이제 나머지 대응들은 차근차근 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최고위원 결의까지는 장동혁 대표에게 그 공이 가 있는 것이고 글쎄 우리 당의 보수 정당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하여 다시 분당과 합당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계통이 이어졌던 것이 있고 한동훈 대표의 어찌 보면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은 원내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뭐 윤리위나 최고위 결정 하나로 제명을 한다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영구히 계속될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장동혁 대표의 삶이던 정치 인생이던 이 모든 것에서 마지막 불꽃놀이가 되지 않으려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잘하셔야 될 겁니다. 살짝 좀 무서웠어요. 네. 지금 오늘 최고위가 그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루비콘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여부가 오늘 오전 9시 최고위다라는 건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오늘 최고위를 좀 봐야 되죠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기자 입장에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박창환 교수님. 네. 지금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제명 문제를 다시 번복할 것 같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으로 무소속 나간다 하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서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을 언론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면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네. 지금 만약에 대구시장 보궐선거 나간다, 대구시장 네. 나간다 그러면 보수의 중심에서 소위 말하면 대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향후에 본인이 홀로서기를 대선 주자로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보수의 분열을 일으켰던 소위 말해서 전례들을 보면 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수의 분열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나서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그리고 당에서 이제까지 안 밀려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은 아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다. 네. 왜냐하면 다음 이제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중진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눈치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고 아마도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 소위 말해서 당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들,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준비된 다음에 뭐 재보궐선거든 아니면 총선 때 당을 만들던 뭔가의 정치적인 변화를 꾀해야지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면 얻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잃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다. 좀 아하.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굉장히 좀 예리한 분석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심장으로 나가서 거기로 출마를 한다는 건 보수의 중심에서 보수를 두 쪽 내는 행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계속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해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갈 생각은 없어 보여요. 왜? 이 한컷이라고 하죠. 본인이 플랫폼 만들었죠. 한컷에 한 지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진짜 탈당이었고 몇 번이 돋았는데 내가 패스인지까지 몇 번 했다가 커피 한잔 하시면서 눈 딱 감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글을 다니냐. 탈당하지 마세요. 느낌표까지 찍어서 탈당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 탈당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인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친한계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친한계라고 불리는 이 원내 정치인들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서질 거면 벌써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미 부서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갈 사람들은 다 갔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함께 보수 정치를 개혁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의지로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물보다는 가치로 뭉쳐 있어서 저희들이 당내에 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35% 정도는 있습니다. 네. 이 당원들도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결집이 되어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정치 집단을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만용입니다. 지금 당원 중에서도 35%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그리고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40명은 명시적으로 혹은 이 침묵하는 다수가 더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가 한 140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 제명을 둘러싼 논란들이 당이 지금 두 쪽 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어제 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기 계신 우리 당 지도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시끌시끌하죠. 그 친윤, 친장으로 분류가 되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갈 때도 옆에서 뭐라고 하고요. 친한으로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지금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인데 이게 지금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내려와라고 또 난리를 치고 양쪽 다 난리가 났다. 친한, 반한 당원이 다 좀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의 좀 다소 과격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모인 몇 명만 그런 것이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제명 결정 철회하라. 1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30분. 지금 8시 2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 앞에서 이미 모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모여주세요. 항의하겠다. 집회 시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아까 당원 한 35% 정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언론에서 쓰는 두 쪽 파국 전면전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평론하는 입장이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당이 갈라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네. 대선만 빼고 당이 갈라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다 또 나눴던 정당들이 이제 그 모여지는 과정인데 총선을 앞두고는 당이
약간 이해관계에 따라 분당할 수는 있는데 지방선거 정도 앞두고는 그런 사례가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도 이 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이제 지금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이른바 친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알 거예요. 네. 당원들의 구조도 알고.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인가? 그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학적 결함은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감내하기로 하고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글부글 하겠지만 결국 4월, 3월, 4월이 돼서 지방선거가 D-100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범여 대 범야의 구도로 이분화돼서 구도 싸움으로 정착하면은 다시 물리적 이탈했던 집단도 결국은 모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전까지 당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 아마 다음 정치 스텝의 시계가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며칠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달 안까지는 설 전까지는 내용이 부글부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휴지기를 거치면서 다시 정비가 될 것이다. 그 점을 당 지도부는 아마 그 전략적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며칠간은 아마 굉장히 화라산처럼 용암처럼 네. 솟구쳐 오를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다시 휴지기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 이 포스터 자체가 약간 용암이 터져 흐르는 것 같은 거의 막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근데 며칠 동안은 계속 이럴 거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은 지지자들만 그러느냐. 오늘도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의총이 있는데 어제 텔레그램 이 107명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잘했다는 폭탄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폭탄 아니에요? 라는 게 지금 얘기인 거죠. 김승수 의원, 지역구가 지금 대구입니다.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당원들이 묻습니다. 라는 글이 단톡방에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선거 앞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둘이 화해해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SNS 같이 볼까요? 네. 최고위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한 전 대표도 당 비난만 말고 적극 소명하라. 둘 다 좀 한 발씩 좀 해봐 좀 뭐 이런 얘기예요. 성일종 의원, 한 전 대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먼저 사과하고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도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서 멈춥시다. 승리의 길을 벗어나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멈춰야 되고 이건 공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박상수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적극 소명을 하고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좀 뭐 앉지 않겠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어떤 액션을 뭐 이런 지금 뭐 소명을 한다던가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액션을 취했죠. 왜 그러냐면 그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타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일부 가족 명의의 글들을 작성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결정하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친한계 정치인들 다 논의를 하면서 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뭐 유감 표명이든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조작 감사한 601개를 글을 조작한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조작 감사한 내용을 올려놓고 네. 그에 대한 해명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거기서 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공은 조작 감사를 한 쪽에서 지금 정치적 공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조작 감사를 해놓고 조작 감사 내용을 기반으로 제명 결정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책임도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최소영 평론가님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요. 겉으로는 뭐 설 연휴가 지나고 하면서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은 당원 지지자들의 상처는요,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아서 저도 선거에 출마했지만 가장 힘든 지점은 우리 지지자들이 선거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장동혁 대표의 과제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선거 투표소로 끌어내는 정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길에 있어서 자멸의 길을 선택했고요. 3월쯤 되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제 그때는 공천이 거의 확정될 테니까요. 공천이 확정된 출마자들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저 전투에 이기는 거에만 골몰해서 전쟁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이미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장동혁 대표가 안 받은 것이고 그러니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한테 간 거다. 요 며칠 잠깐 시끌시끌하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는 말씀이거든요. 추수영 위원님.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충분하게 했다는 박 변호사님의 말씀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과는 저도 들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일부 가족들이 이제 뭐 했다는 그건 이제 뭐 시인인 거죠.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시인한 거죠. 근데 정치인의 사과, 특히나 이제 전직 당대표급의 사과라 그러면 최소한 울림이 있는 사과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기용 사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그 사과도 좀 말하자면은 당원 모두라든가 당 전체를 향한 일종의 좀 공식 사과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식 사과가 있으면 지도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선택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도 물론 그게 숙고하고 고민해서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나 당원의 가치의 눈높이로 봤을 때 당대표가 어찌되었건 현직 당대표가 있는 여당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공격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칼럼을 인용했든 사설을 인용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랬어야 하느냐는 정말 질문이 좀 엄혹한 거거든요. 그 답변은 또 신중해 줘야 되는데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걸 해야 지도부도 수용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쪽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행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딘가에서 만났었을 텐데 여전히 평행선이다라는 건데 근데 기억나시나요? 사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사이 좋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자, 소리 빼고 제가 흉내만 낼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꽃피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여러분의 힘, 국민의 힘, 그리고 저의 힘, 장동혁입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들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네, 직접 보셨죠. 한때 소울메이트였었는데 두 사람 찬탄 반탄 돌아서면서 그냥 파국으로 지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옆에서 한 사람이 에헴 하고 또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이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라고 어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정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은 윤석열의 종물에 불과하고 한동훈 패거리들은 한동훈의 종물일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글을 또 올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는 유승민, 김무성과의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자멸을 했고 윤석열은 한동훈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자멸을 했다. 그 당 나와서 내 알바는 아니지만 이미 알바를 많이 시전을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청산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창환 교수님. 홍준표 시장은 내 알 바 아니지만이라면서 막 SNS 글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생각인 걸까요? 뭐 홍 전 시장으로서야 뭐 강 건너 불구경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흔들기죠. 근데 실제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이길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가 질까? 지금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질까? 아니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질까? 결국은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자 그때 그 전에 그때 다시 한동훈이 살아 올라오는 거를 제일 경계할 사람들은 경쟁자들이겠죠. 특히나 홍 전 시장으로서는 그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라. 아마 그런 뜻으로 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라 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건데 오늘 지금 현재 8시 41분을 막 넘어가고 있죠. 한 20분 뒤면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립니다.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 게 장동혁 대표한테 공이 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잠시 뒤 출석입니다. 누가 출석을 하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김경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1억 공천원금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6곳 자택 의원실 등등에서 6곳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김경시 의원도 미국에 갔다가 오자마자 잠깐 한 3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경찰 수사를 받고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김경시 의원이 출석하는 시간 오늘 오전 9시예요.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이 출석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라는데 1차 조사를 받고 나오던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김 의원한테 공천원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아니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같이.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경찰에 자기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기자들이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봤죠. 그런데 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이 귀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1억 돌려줬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돌려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절 얘기를 안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경찰에 보낸 자수서에는 제가 1억을 준 게 맞고요. 이걸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이 볼까요? 특히나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더니 김경 자수서엔 강선우한테 1억 직접 건넸다. 보좌관을 통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어요. 라고 써 있었다라는 거죠. 여길 좀 볼까요?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의원은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을 보좌관 남모 씨와 함께 만났는데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한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자수서에 써서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녹취.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녹취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증거 없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죠. 네, 흐느끼면서 강선우 의원이 맞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사무국장이 몰랐다고 하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럼 맞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주혜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아니 저렇게 녹취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김경 시의원도 아니에요. 저 준 적 없어요라고 얘기했다가 자수서에 줬고 직접 줬어요라는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김경 시의원은 어쨌거나 내가 직접 줬어요라는 거는 나도 처벌을 받는 건데 왜 자수서로 또 이렇게 순순하게 시인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을 경찰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비교적 증거가 굉장히 명확한 사안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 있는 장소에서 돈 건네낼 일 만무합니다. 증거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녹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자료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김경시 의원 측에서 당시에는 이제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녹취가 남아 있지만 돈을 건넸다는 부분까지는 이미 증거로 남아 있는데 김경시 의원 측이 이를 계속 부인하고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을 것 같고요. 더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니 계속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략적인 판단 하에 자수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네. 어떤 체포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조사에서도 이 부분 그렇다면 언제 전달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 돈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질문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는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 입장에서도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서 시인을 한 거다. 아니면 정말 체포되고 구속될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자수서에 꼼꼼하게 내가 직접 줬고요. 잠깐 사무국장 보좌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내가 직접 줬고요. 카페에서 만났고요. 다 얘기를 자세하게 한 김경시 의원. 근데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김경, 강선우 1억 인정했죠. 인정은 하면서 PC는 또 포맷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싹 다 하드디스크를 싹 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추가 로비가 있었던 거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11일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는 깡통이었었고요. 이미 제출된 다른 PC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포맷이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못 갖고 왔고 오늘 아마 9시에 김경시 의원이 나오면서 본인이 갖고 와서 이미 제출하지 않겠냐라는 이것도 역시 포맷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박정환 교수님. 자기 이 지금 현재 드러난 공천원금 1억 건은 다 시인을 했는데 왜 지웠어? 딴 건도 있었던 거 아니야? 추가 로비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증거를 줄였다? 그렇게 하기에는 1억 원을 갖다가 직접 준 거 시인하는 이게 가장 본체거든요. 그러면은 이 본체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 왜 증거들을 갖다가 다 인멸을 했을까? 그럼 결국은 다른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 이미 언론에 한번 났었죠. 다음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갖다가 밀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3,000명을 갖다가 당원 가입을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결국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 또는 증거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모르니까 싹 다 지우고 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추측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경찰이 뭐 앞으로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SNS도 2번 뭐 가입했다 탈퇴하고 가입했다 탈퇴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걸 보면 아주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임 변호사님, 김경시 의원이 선임한 변호인은 어떤 변호인이야? 이 능력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 PC는 다 포맷이 돼 있고요. 뭐 지금 뭐 이 가입을 했다가 뭐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뭐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증거 인멸 이미 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 안 해도 되나요? 사실 유의미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미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시간이 상당 부분 경과를 했고요. 또 요즘 우리가 생각해보면 PC의 그런 중요한 정보, 내가 누군가에게 로비를 했다는 장부를 적어 남겨놓을리도 만무합니다. 물론 메일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특히 김경시 의원이 보장 인원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PC 같은 부분 하드를 아예 교체한다거나 포맷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유의미한 증거 확보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이 증거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로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증거인멸을 누군가에게 지시했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으로서 이 역시 어떤 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휴대폰 같은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인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네. 이런 일을 할 때 분명히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진 않아도 일부 전달자 역할을 하는 보장 인원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떤 분은 이미 늦었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구속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대원칙인데 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은 그럴 때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네. 이번 사안 일단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받은 건요.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특가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초반에 출국하려고 한 점은 일부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자수서를 제출하고 지금 2차 출석을 하는 것, 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태도를 계속 보임으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단 자수서라도 제출을 하고 입국한 당일에도 출석하는 모습, 사실 3시간 동안 유의미한 조사 이루어지지 못했을 텐데 네. 출석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면 너무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잠시 뒤에 지금 8시 52분을 막 지나가고 있죠. 9시에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김경시 의원이 나오면 그 모습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좀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 한동안 안 나올 거다라고 본인이 직접 선언을 하고 들어갔는데 왜 오늘 박나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전 매니저가 변호사가 시켰다고 울면서 나한테 사과했어요. 라는 보도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저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던 거 보고 오시죠.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왔다 갔다 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이젠 침묵하고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더니 입을 연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전 매니저가 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매니저가 술이 많이 취해서 펑펑 울고 있었고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언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매니저가 선배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겠다. 내가 인터뷰할게요. 내가 이 상황 정리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고맙지만 그럼 네가 일반인이고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같이 있는 그 단체 대화방에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걸 내가 봤고 잘 풀었다라고 해서 난 잘 풀린 줄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아니다. 무슨 갑자기 와서 잘 지내보자. 뭐 노래방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알고 봤더니 이 보도 자체가 아까 저희가 본 그 영상 있죠. 박나래 씨가 직접 저 앞으로는 일절 언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했었던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했었던 인터뷰인데 이게 뒤늦게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또 전 매니저 쪽에서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전 매니저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난 저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언론 공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언론 대응 관련해서 변호사가 개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 변호사님 이건 완전히 극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진실 공방인데 이제. 협상의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대화로 해결을 하려면 네. 합의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개되는 녹취 등을 보면 확실한 부분은 이 전 매니저와 박나래 씨가 항상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았던 시간들이 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해석을 놓고 전혀 다른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공개된 인터뷰는 박나래 씨가 지난달 17일에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안별로 갑질 의혹이라던가 주사 이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세세하게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매니저와 중간에 만나서 잘 풀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박나래 씨가 표명했는데 매니저들이 곧바로 잘 풀지 않았다. 박나래 씨가 일방적으로 술을 취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박나래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아니다. 사실은 잘 풀었던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자 또다시 매니저가 아니라고 했지 않냐. 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풀기는 이미 네.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고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질이 있었는지 횡령이 있었는지 대리 처방이나 이 주사 이모와 관련된 무자격자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이 협상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이제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봐라. 완전 극과 극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또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살짝 좀 드네요. 쿠팡의 뒷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시죠. 로비 자금 158억 원 쓴 쿠팡. 미국 의회에선 쿠팡을 두둔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네, 미 하원 이 무역위원회 소위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 지금 미국 이 하원 의원들의 지금 얘기 직접 들어보셨죠. 쿠팡에 대한 두둔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쿠팡이 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뭐 저희가 한 158억 로비에 썼어요라는 거는 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딱히 쿠팡 같은 공룡 입장에서 158억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긴 하거든요. 이거 갖고 미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고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스미스 의장도 $5,000씩 두 번 걸쳐서
한도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일종의 신세갑기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저는 이제 과연 뭐 158억 그 정말 돈만 가지고 했을까? 근데 발언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테크 기업들을 한국이 이렇게 자꾸 차별하고 마녀사냥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거기에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양국이 지난번 조인했던 팩트시트까지 얘기하면서 당신들 우리랑 공정하게 하기로 해놓고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김범석 의장이 믿는 게 저는 이런 미국의 뒷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돈 받고 로비 받아서 이제 했다. 뭐 일정 부분 그것도 약간 약효는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지금 미국 의원들은 이걸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냥 되묻고 싶은 질문 하나는 그거예요. 만일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사실 모든 회원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전부 고스란히 한국민이 지는 건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정말 수천만 명 가까운 그 말하자면 정보가 유출됐다고 얘기하면 미국 의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게 아마 김범석 의장이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신입주를 해서 저희 들어가서 모든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소식 알려주세요. 혹시 강선 의원에게 직접 1억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권내실 때 강선 의원과 네. 오늘 지금 9시 정각에 딱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서 한 얘기가 들어가서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릴 정도였었는데 일단 들어가서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 돌려주셨어요? 어쨌어요? 라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조사를 받고 나오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또 살살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쿠팡이 지금 뒷배를 믿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럴수록 드는 생각은 그럼 더더욱 뒷배가 사실상 힘이 없다.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오히려 우리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근본적인 이견입니다. 네, 근본적인 이견 같이 보시죠. 미국과의談判 하루 앞두고 그린란드 덴마크령 남겠다. 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오늘 새벽이었었죠. 오늘 새벽 지금 이 그린란드 우리가 살 거예요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과 그리고 덴마크, 그린란드가 다 백악관에 모여서 오늘 드디어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논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Ideas that would not respect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Greenlandic people are, of course, totally unacceptable. It's very important to say it again that how important it is from our sid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You know, we're doing the Golden Dome. And the problem is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But there's everything we can do. You found that out last week with Venezuela. There's everything. 네, 들어보셨죠. 박청환 교수님. 사실 이게 저희 키워드가 근본적인 이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나서 얘기한다고 글쎄 이게 얘기가 잘 풀릴 거란 예상도 안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해 그러면은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만 명 되지도 않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우리는 절대 미국 가기 싫어. 우린 덴마크령에 남을래. 이게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이미 지났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설득 그리고 엄청난 거금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안겨줘서 회유하는 거 아니면 회유가 안 되면 진짜로 말 그대로 강제로 점령하는 것. 이 두 개밖에 지금 카드가 남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미국 내부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베네수엘라 추가로 파병할 때 우리 허락받지 않으면 추가 공격하지 마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가세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 뭔가 또 다른 미국 국익에 꼭 중요하지만 무력이 아니면 안 되는 네. 이런 사안들을 들고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도박이 무력 도발이 앞으로도 그린란드라든지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대화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죠. 근본적인 이견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처럼 거금을 들여서 일일이 이 그린란드 주민들을 회유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점령, 무력 침공, 점령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게 거금으로 회유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사실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점령이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무력 점령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돔을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얘기하면서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 그린란드가 필요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 법으로 따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제법적으로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한 지역의 영토를 내가 돈으로 사겠다.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지금 미국이 들고 있는 건 미국의 골든돔 구축에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세계 질서 유지, 세계 평화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그 나라가 원치 않음에도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치 않음에도 미국이 이걸 살 수 있을 정도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협상의 카드로서 그린란드도 미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크게 던지고 협상 카드로 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큰 카드를 던져서 궁극적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게 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손에 무엇이 쥐어질 것인가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